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짬짬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 반복해서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6회로서의 여러분 확인 설명, 거래계약, 그다음에 업무 보증제도의 중개보수 협회까지 각각 시험 문제 매번 자주 나온 것들입니다.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어요. 자, 1번 문제를 볼까요? 다음 중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자, 틀린 것은 그랬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걸 주의해요. 확인 설명. 여러분, 확인 설명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자, 임차인에게 물건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확인 설명서라고 나오면 여러분 구별해야 돼. 확인 설명서는 중개가 완성된 후, 즉 매매계약서를 쓰고 나서 작성하는 게 확인 설명서고, 확인 설명은 계약서를 쓰기 전에 물건을 설명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확인 설명은 계약서 쓰기 전, 확인 설명서는 계약서 쓴 후의 문제다. 이걸 개념을 잡고 문제를 보셔야 돼. 자, 확인 설명에 대해서 물었어요. 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은 언제? 중개 완성되기 전. 맞잖아요. 이 계약서를 쓰기 전에 이 물건은 어떤 물건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근데 설명서는 완성 후요. 이거 꼭 주의하세요. 맞는 얘기고. 2번.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은 그랬잖아.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당연히 여러분들 그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사람은 매수자가 들어야지 매도자한테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집주인한테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꾸냐. 당사자에게 설명해야 된다. 바로 틀렸어요. 매도자에게는 설명 안 한다니까. 또는 권리 이전 의뢰인한테 설명한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취득 꼭 정확하게 찾아내세요. 맞는 얘기. 3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 설명서라고 돼 있네.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된다. 맞죠? 완성이 돼서 그 말은 뭐예요? 매매계약서를 쓰고 나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서와 설명을 구별해야 돼요. 꼭. 자, 맞는 얘기고. 4번.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했다 해서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 의무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친구가 원룸을 얻으러 왔어요. 그럼 내가 공짜로 해줄게. 걱정 마라 그랬어.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대충 일을 해도 되느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공짜로, 즉 보수를 안 받는다 하더라도 계약서 써줘야지, 등기부 떼야지, 대장 떼야지, 확인설명서 다 작성해 줘야 돼요. 또 사고 나면 손해배상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보수를 안 받았다고 해서 설명 의무가 없어지냐? 그게 아니다. 설명을 안 해가지고 사고 나면 손해배상까지 다 해야 됩니다. 이게 보수 여부는 설명 의무 계약서 작성하고 아무 관련 없어요. 따라서 결론. 돈을 안 받고 하더라도 우리 법에 따라 의무는 다 이행해야 된다. 이거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제가 뭐라 했어요? 공짜로 할 바에는 안 해주는 게 좋다. 괜히 공짜로 해줬다가 사고 나면 다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요. 자, 맞는 얘기. 5번. 매도자 임대 의뢰인이 중개대상물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나왔네요. 불응한 경우에 그 사실을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 이건 기출지문 그대로입니다. 바로 틀렸어요. 답은 5번인데 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한 문제를 보더라도 정확하게 하셔야 돼. 지금 여러분들이 개업공인중개사로 오픈했다고 봐요. 그럼 매도자가 물건을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이 물건을 조사를 해야 매수자에게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설명하려면 조사할 때 어떻게 해요? 등기부 떼봐야지, 공적장부. 현장 가봐야지. 또 현장 가도 잘 모르는 것들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개공이 당신
자료 좀 달라. 뭐 수선을 했다면서요. 그럼 견적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좀 주세요. 자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임의적 사항이야. 매도자가 불응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개공은 어떻게 해야 돼? 불응했다면은 이 사실을 매수자에게, 취득 의뢰인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의무예요. 설명하고 나서 그 근거를 설명서에다가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됩니다. 이거 시험 지문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자료 요구는 매도자에게 하고 설명은 매수자에게 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고, 자료 요구했는데 불응하면 그 사실을 매수자에게 설명하고 설명서에 기재해야 된다. 그 기재 의무가 없다가 틀렸죠? 자, 잘 정리해 주세요. 한 문제를 가지고. 자, 2번 문제를 볼까요? 이건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이 숫자 같은 것은 뭐 한 번에 외울 수도 있지만 수업 도중에 차고 반복하니까 그때그때 외워도 됩니다. 따로 시간 내지 말고. 자, 보존기간을 물었네요. 보존기간을 옳게 나열한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했던 전속중개는 3년 보존해야 되죠. 확인설명서는 원본사본 전자문서 3년이죠. 자, 거래계약서는 5년이죠. 이런 것들은 단수 남기니까 3, 4, 모인데 이것은 답이 2번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거래계약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거래계약서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자, 또 여러분들이 이 용어가 안 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용어를 자주 얘기를 하는데,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어요. 매도자요. 이 매도자가 사장님 내 집을 팔아주세요. 청약. 내가 6억에 팔아드리지요. 승낙. 이 계약을 우리는 중개계약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중개계약. 중개계약에는 뭐예요? 일반 중개계약이 있고 천속중개계약이 있잖아. 그리고 매수자도 집을 사주세요. 알았다. 중개계약. 그래서 여러분 중개계약은 두 부를 작성한다고 그랬죠? 왜? 사람이 둘이니까. 매수자하고 둘이니까 두 부. 이제 중개계약에 따라서 매매계약을 했죠? 임대차 계약을 했죠? 이건 민법이네. 그래서 매매 당사자는 매도자, 매수자, 임대인, 임차인이지. 우리는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한다? 거래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을 구별 못하면 엉터리예요. 그러면 거래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되고 중개계약의 당사자는 중개업자와 의뢰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두 부만 작성하면 되고 여기는 세 부 작성하라 있잖아. 금방 2번 문제에서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이고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이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거래계약에 대해서 묻습니다. 또 묻는 게 뭔지 아세요?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중개는 완성됐다. 이것도 물어요. 꼭 기억하세요. 중개계약은 물건을 의뢰받았죠? 이게 실무의 출발이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 여러분 기출문제 봐봐. 실무의 출발이 어디냐 물으면 중개계약이에요. 중개 완성이 어디냐 그러면 민법의 거래계약이에요. 꼭 이걸 기억하세요. 지금 여기서는 중개계약을 물은 게 아니라 거래계약을 물었단 말이죠. 자, 틀린 거. 1번. 개공은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완성이라고 나오잖아요. 완성이니까 중개계약이 아니라 거래계약이지. 그 세부를 작성해서 쌍방에 교부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2번. 개공은 거래계약서에 반드시 뭐요? 서명 민 날인이어야 됩니다. 주의해야 돼.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에요. 자, 우리 법에서 서명 민 날인은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 두 개를 딱 머릿속에 오바렛골을 채워요. 나머지 서식은 다 또는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서명 민 날인. 그러니까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셔야 돼.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공이 작성하는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이라고 나왔네.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어요. 근데 장관이 게을러서 아직도 우리 표준 별지서식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것도 시험이 자주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컴퓨터로 계약서 쓰죠.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프린트로 뽑아버려요. 그건 장관이 만든 표준계약서가 아닙니다. 그냥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장해 놓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관이 현재 안 만들어졌다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법에 나오는 모든 서식,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확인 설명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장관이 만든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시도지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거래계약서는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맞는 얘기. 4번. 물건의 인도 일시는 거래계약에 기재할 사항이다. 자, 여러분 집에 지금 한번 보세요. 다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 다 있잖아. 땅 파고 살지 않는 한. 그 서식에 보면은 필요적기상 9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제가 어떻게 외우라겠어요? 당물, 계대 이렇게 외우라 있잖아. 당사자, 물건 표시, 계약일, 거래대금. 그 다음에 권리 이전 내용, 인도 일시, 조건 기한,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장, 특약. 그래서 당물, 계대, 이도조, 확특 외워버려야 돼. 그래서 인도 일시는 여기 있잖아. 그러나 확인 설명서도 여기 있잖아. 확특 그랬으니까. 확인 설명서는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 바로 틀렸네. 그래서 당물, 계대, 이도조, 확특도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거래계약서 한 문제 잘 정리해 두세요. 자, 이번에는 4번 문제로 갑니다. 자, 이번에는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다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다 불법을 해버렸다.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죠.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법은 보증제도를 가지고 있죠. 업무 보증제도에 이 보증제도와 개업공인 손해배상의 문제는 꼭 한 문제가 나와요. 자, 봅니다. 보증제도와 같이 정리를 해야 돼. 틀린 거. 자, 갑은 언제까지 보험에 들여야 되냐 그 말이에요. 등록 후 업무 개시 천가 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공제 공탁을 하여야 한다. 맞는 얘기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보험 들여야 돼. 왜? 사고 치기 전에 들여야지. 그래서 전 잘 기억하시고. 2번 갑이 설정한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이네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 이거 주의해야 돼.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해라. 이것은 재작년에 나온 거죠. 자, 내가 처음에 공탁을 했어요. 공탁은 현금을 예치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공제로 바꾸네. 그러면 다른 보증을 설정한 후에 해제하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하루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기간 중에 해야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4번. 갑이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한 경우 보증기간이 만료됐어요. 여러분 상품이 주로 1년짜리 가입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1년에 한 20에서 25만 원 낸다고. 근데 사고 없이 기간이 만료됐다니까. 그럼 나는 다시 중개업을 하려면은 여러분 만료됐으면 또 보증료를 또 내야 돼요. 보험료를. 그게 만료일까지 내면 돼요. 만료 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2번, 3번 자주 나와. 보증기간이 정상적으로 1년 기간이 만료됐으면 만료일까지 다시 그 돈을 내면 되는 겁니다. 맞는 얘기. 4번. 갑이 자기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빌려줬다가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이때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것도 조문인데 여러분들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 그래서 다른 개공이나 다른 사람이 와서 거기서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썼다가 사고가 나면 빌려줬다는 이유로 무조건 무과실로서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중개사무소를 중개 업무 장소로 빌려주지 마라 그랬죠? 자, 주의하셔야 돼. 그러면 이 손해배상도 보험인 보증기관에서 책임을 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보증기관에서 책임지는 건 뭐예요? 다 중개 행위와 관련된 것만 손해를 보증기관이 책임지고 재산상 손해만 지는 거예요. 정신적 손해는 진다 하면 바로 틀려요. 이건 민법으로 받아야지 보증기관은 책임 안 져요. 이런 것도 어렵게 내면 여기서 막 틀어버려요. 중개행위만 보증기관에서 책임진다. 두 번째, 재산상 손해만 책임지지 정신적 고통 위자료는 보증기관의 책임을 안 진다도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우리 보증제도는
중개행위와 관련된 재산상 손해만 책임을 진다까지 같이 기게 됩니다. 자, 5번. 갑이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는, 자, 여기서 키워드는 손해배상 한 때예요. 이제 사고 쳤어. 그래서 보증기관 돈을 지급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내가 영업을 계속하려면 30일이 아니라 15일 내에 다시 가입해야, 즉 보험료를 또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뭐냐, 여기 만료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3번하고 5번을 꼭 기억하세요. 제가 변형한 거예요. 그래서 만료는 사고 친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1년 기간이 끝난 것을 만료라고 해서 만료까지 하면 되고, 여기는 사고 쳐서 손해배상이 지급된 때예요. 이게 15일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어요. 자, 5번 문제 하나 볼까요? 이번에는 중개보수에 대해서 봅니다. 작년에 세 문제나 나왔죠. 중개보수. 자, 을이라는 을이 개업공인중개사 갑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계약이 체결됐다. 이때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1번. 개공갑의 고의과실 없이 을이 쉽게 말하면 손님이에요. 손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 그 말은 깨져버렸어. 그러니까 개공갑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이걸 주의해야 돼. 그러면은 보수를 받을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계약이 성립됐다가 해제, 무효, 취소, 깨져버리면 무조건 돈을 못 받는 거 아니냐, 이건 잘못됐다. 돈을 받고 안 받고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잘못이면 돈 못 받고, 당사자가 잘못해서 깨진 건 돈 받을 수 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당사자 사정으로 깨졌으니까 돈 받을 수 있다요. 2번. 주택의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 여러분들, 우리 수수료는 주택과 주택 외로 나눠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 조문 자주 나옵니다. 주택이 나오면 바로 조례가 나와야 돼. 그 주조 외워버려야 돼. 근데 주택 외, 토지 상가 임야는 조례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장관이 상한을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고 주택은 조례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맞는 얘기. 3번. 보수 산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잖아. 주택을 말하네 지금. 근데 이 조례를 잘못 해석했어요. 그래서 수수료를 더 받아버렸어. 내가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게 법률착오냐? 이런 법률착오가 되면 처벌 안 받는 거예요. 근데 법률착오를 안 봐버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자는 금지행위에 위반으로 봐가지고 처벌이 된 거예요. 그 답이 3번이에요. 그 제가 수업 중에 뭐라 했어? 무식은 용서되지 않는다 이렇게 외우라 했잖아. 이게 로마법 시대 때 나온 거예요. 이게 법을 몰랐다. 그렇다고 해서 처벌을 안 하냐? 그게 아니다. 그 잘못 해석했어도 우리는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수료를 잘못 해석해서 더 받았다. 나 몰랐어요. 그래도 처벌이 됩니다. 이거 작년, 재작년에 나온 판례예요. 잘못해도 무식은 용서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된다. 이렇게 기기가 됩니다. 그 답이 3번. 4번.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갑과 을의 보수 약정은 한도를 초과한 범위 내에서 무효다. 여기서 주의해야 돼. 그러니까 500인데 법정 보수가 1000만 원을 준대요. 내 것부터 빨리 팔아달라고. 2배 준대. 이 자체가 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 모두가 무효냐? 초과된 500만 무효냐? 우리는 초과된 것만 무효예요. 일부 무효입니다. 맞는 얘기. 4번. 보수의 지급 시기.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이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 완료라고 돼 있네. 그러니까 잔금 때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기도 잘 모르더라고. 보세요. 여러분 매매계약서를 쓰면 바로 보수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개업자는 매도자한테 요즘 잘 안 팔리잖아. 매수자가 없어서. 매도자는 많잖아. 그럼 매도자한테 사장님 계약서 쓰는 날 절반 주세요. 잔금 때 절반 주세요. 이렇게 약정하면 약정이 우선이에요. 약정이 없으면 우리 법은 무조건 잔금 때 받으래.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에 약정하는 게 중개업자에게는 유리하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6번. 보수의 한도와 계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랬죠? 자, 보수는 작년에 3문제나 나왔어요.
볼까요? 중도금 일부가 납부된 아파트 분양권 나왔네. 분양권 매매를 중개했다. 보수는 어떻게 받느냐? 자, 여러분 분양권을 중개했다. 어떻게 받느냐? 지금 A라는 사람이 5억에 분양을 받았어요. 5억에. 근데 P가 지금 프리미엄이 1억 떴대. 그러면 총 분양가에다가 P를 더하냐? 이거 틀렸어요. 이거 주의해야 돼. 이렇게 잘못 계산하면 무식은 용서되지 않는다 하고 처벌된 판례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분양권을 어떻게 한다고? 납입금이에요. 그러니까 분양자가 납입한 돈 플러스 P의 기납입금 플러스 P. 그러니까 이자가 만약에 계약금 20% 냈다, 현재 냈어. 5억짜리면 20%니까 1억 냈네. 아, 1억. 또 중도금을 2번 냈어. 10%씩 2번. 그러면 2번이나 냈으니까 10%씩. 5천이면 1억이잖아. 그럼 2억 냈잖아. 납입금 플러스 P를 더해야지 총 분양대금 하면 바로 틀려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답은 1번이네. 납입금 플러스 P. 자, 임대차. 그럼 임대차는 어떻게 계산하냐? 금액을.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거래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 나왔어. 이하가 아니에요. 미만. 미만은 뭐예요? 5천만 원이 포함 안 되지. 이게 4,999원을 말하죠. 9원. 미만이니까. 이런 경우는 보증금에다가 월세 70으로 해라. 그 말은 뭐예요? 서민들은 수수료 적게 받으라 이거예요. 5천만 원 넘었을 때부터 100으로 하라. 공식 그대로 외워야 돼요. 맞는 얘기. 3번. 중첩계약이요. 동일한 중개대상물,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계약이네요. 근데 이게 동일기에 이루어졌어. 그러면 2개 이상 계약이라면 매매만 받아라 이렇게 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일이 3번 나오는 경우에요. 이게요. 여러분 실무해보면 이런 경우 있죠. A라는 매도자가 있어. 이자가 단독을 팔아요. B에게. 매매를 합니다. 5억에. 매매. 돈이 필요하니까. 그리고는 동시에 자기가 1년 여기서 세를 산대. 그러니까 매도하고 자기가 임차인으로 살아요. 그러면 개공은 일타 쌍피지. 자, 매매계약 써주고 또 임대차 계약 보증금 2억에 써줘요. 이걸 말해요. 자, 동일 중개대상물, 동일 당사자, 동일계의 매매와 임대차를 썼잖아. 근데 옛날에는 이걸 각각 받았거든. 이거 못 받게 해요. 임대차 받지 마라. 그래서 오로지 매매만 받으라. 이런 겁니다. 근데 만약에 동일 당사자가 깨져버리네. 예를 들어서 B가 사가지고 C한테 임차를 놔요. 이런 경우는 다 받아요, 또 이제.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문제로 다 풀어봅니다. 자, 3번. 동일 3번 매매. 이렇게 기억해야 돼. 4번.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에다가 자, 상하수 시설, 화장실, 목욕. 이건 뭘 말하냐? 이건 주거용 오피스텔이에요. 자, 여러분들 주거용 오피스텔은 수수료를 깎아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오피스텔은 주거외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거외가 뭐죠? 토지, 상가, 임야, 사무소, 오피스텔은 모두 다 0.9라고 외우라 했잖아. 이게 너무 비싸다고 난리를 친 거예요. 왜? 요즘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많이 짓거든. 그래서 원칙은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토지, 상가, 임야는 전부 다 0.9 범위 내에서 협의인데 주거용 오피스텔은 깎아주라 해가지고 매매는 0.5로 정해줬고 임대차는 0.4로 정해줬어요. 그래서 이건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는 1천분의 4, 즉 0.4다. 맞는 질문이에요. 왜? 임대차니까. 매매했으면 0.5지. 자,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네요. 그러면은 주택 외로 받는다. 맞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상가주택을 또 할 때 있잖아. 3층짜리 건물을 10억에 매매해 줬어요. 중개업자가. 그런데 1층이 식당으로 세줬고 2층이 사무소, 3층이 주택으로 주인이 살아. 그럼 이런 경우는 주택으로 받아야 되냐, 주택 외로 받아야 이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우리는 면적을 따져라. 대장을 떼서. 그러면 식당하고 사무실이니까 아무래도 주택 외가 크지. 그러면 우리는 큰 면적으로 받는 거예요.
주택이 크면 주택으로 받고 상가가 크면 상가로 받아라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주택이 2분의 1 미만이니까 상가가 크다는 얘기지. 그래서 주택 외로 받는다. 이 문제도 정확하게 자주 봐서 정리를 해줘 버리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문제로 협회 부분을 볼까요? 협회. 여러분, 협회도 꼭 한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협회는 공제 쪽하고 설립 절차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설립하고 공제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했어요. 틀린 것은. 자, 창립총회는 서울에서 100인 이상, 시도 및 광역시에서는 20인 이상이 참여해야 된다. 맞죠? 여러분 이렇게 덜렁 창립총회부터 나와버리니까 헷갈리지. 여러분들 발기인 단계가 있죠. 정관작성. 이때는 개공 300명이 모아져야지. 그 정관 만들어요. 그래서 창립총회가 두 번째 단계잖아. 창립총회는 총 600명을 모으라겠죠. 근데 600명을 한 지역에만 모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서울에서 100인 이상, 전국 광역시 및 도에서 각각 20인씩 섞어서 600명을 모아라. 이 뜻입니다. 맞는 얘기.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지부, 시군구의 지혜를 둘 수 있다. 자, 이게 협회의 조직이에요. 구성. 주의해야 돼. 지부는 시도요. 그 서울특별시 지부장, 강원도 지부장, 경기도 지부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시군구인 강남구 지회장, 송파구 지회장, 강동구 지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부와 지회는 꼭 뒤할 필요는 없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둘 수 있다요. 안 둬도 된다. 그러나 주된 사무소는 꼭 둬야 되는데 지부지회는 안 둬도 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 둘 수 있다. 맞는 얘기예요. 3번. 협회는 재무 건전성 기준이 되는 지급 여력 비율. 자, 지급 여력이에요. 사고 났을 때 여러분들이 돈을 청구하면 바로 주라는 거예요. 그 여력 비율은 100% 유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책임 준비금 나왔네. 적립 비율. 이것은 공제 사고가 났을 때 이제 돈을 주기 위해서 공제료를 걷는데 여기서 책임 준비금은 공제료의 10%예요. 이거 여러분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3번, 4번을 변형해서 배치한 거예요. 자주 나오거든요. 여러분 봐봐요. 책임 준비금 뭐냐면 보험회사 똑같아요. 여러분 상해보험, 생명보험 들었어. 근데 보험회사가 망해버렸네. 청산에 들어갔어. 그럼 여러분 그동안 낸 돈이 있잖아. 그걸 최소한 돌려줘야 돼. 이런 걸 책임 준비금이라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공제료 냈잖아. 공제사업이 부도나버렸네. 최소한 돌려줄 돈을 10%란 뜻이에요. 그래서 책임준비금은 내가 낸 돈의 10% 이렇게 외워야 되고, 이건 사고 났을 때 내가 공제사업에 가서 돈 주세요. 그러면 바로 줘라. 지급 여력이 100% 항상 현금 대기하고 있어라. 구별하세요. 책임준비금과 지급 여력비를 100%냐 10%냐에 다 맞는 얘기. 5번. 협회는 회계년도 종료 후 6개월, 바로 틀렸네. 매년도 공제사업의 운용 실적을 일간신문 협회 보 여기다가 공시해야 돼. 이 말은 이제 공제료 올해 총 얼마 거뒀냐? 너 수입이 얼마냐? 현재 돈 얼마 남았냐? 너 손해배상을 얼마 지급됐냐? 매년도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모든 개공인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일간신문 협회 보에다가 결산 보고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3개월입니다. 그 답은 이제 5번이 되는 것이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숫자 잘 정리를 해두세요. 그래서 오늘은 협회까지 살펴봤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다음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